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4가지 키워드는 열등감, 민감성, 수치와 죄책감,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하나입니다. 우선 열등감은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당연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지닌 분들은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에도 예민한 분과 덜 예민한 분이 있고 어쩌면 둔감한 분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민감성이란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바꾸고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뭐를 느껴야 될까요?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치심만으로는 바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감정, 죄책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면 열등감을 잊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열등감을 잊기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한 작은 하나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으며 굉장히 소중하며 그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등감은 굉장히 단순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열등감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라든가 부끄러움 같은 감정과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겠지 하는 거랑 당사자가 느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리라고 짐작하시는데요. 저는 만나봤을 때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보이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아이들 자신은 공부에 대해서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아이 자신이 아닌 아이의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열등감을 느끼냐? 언제부터 본격적인 열등감을 느끼냐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는 저는 성인이 되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부는 잘하더라도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거나 나보다 인기가 없으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학은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인데 막상 그 학생이 나보다 친구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만나지 않으면 볼 일이 없으니까 열등감을 느낄 리도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대학에 다니고 한 집단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는 별로 열등감을 갖다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되면 달라집니다. 누구는 취직을 하고 누구는 취직을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열등감을 갖다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더욱 더해집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내 생각엔 나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좋은 학벌, 나보다 좋은 배경을 가진 친구가 쑥쑥 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과는 다르게. 그러나 역의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나보다 훨씬 내가 뭔가 과거에는 공부가 됐던 학벌이 됐던 나았다고 느끼는데 왠지 나보다 쑥쑥 잘하는 친구들을 보다가 보면은 내가 헛살았나?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나? 그러면서 또다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열등감을 저는 한번 아주 간단히 무 자르듯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지향적 열등감이며 하나는 존재적 열등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지향적 열등감은 무엇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타깃이 아주 분명합니다. 존재적 열등감은 그냥 살아가는 나 자체가 열등감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향적 열등감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보는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어떤 막연하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저는 왜 사람들이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키가 작다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과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키가 크면요, 화살도 잘 맞았습니다. 키가 크면은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됐기 때문에 굶어 죽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돼서 키 작은 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키 작은 분들은 내 주위에 나보다 키가 큰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키 큰 사람 전반에 대해서 키가 작다는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추상적인 거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중간에 위치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재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살다 보니까 몇 번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재벌을 만나지 못했지만 왠지 굉장히 잘 사는 재벌과 재벌 2세에 대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거는 언론과 미디어 때문입니다. 나보다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제일 아름다우면은 저는 제가 매일 눈으로 보는 사람 중에서는 열등감을 느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미디어가 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그분은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내 눈앞에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열등감을 갖다 느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존재적 열등감이란 어떤 것일 걸까요? 우리는 요새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면서 10년, 15년, 20년을 살아온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저렇게 맞으면서 저분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유를 압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되다가 보니 그렇게 오래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다가 보면은 우리들 모두 한 번쯤은 누구에게 맞았던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맞았던 날을 떠올려 봅시다. 누구한테 한번 맞으면 정신이 어떻게 되나요? 아득해집니다. 누구한테 한번 맞게 되잖아요. 그날의 나의 자존감은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무력화하는 데는 폭력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이 되면은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것, 나 따위가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요새 말하게 되는 우리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폭력이라든가 조롱, 무시 같은 정서적 학대가 없이 가스라이팅에 성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은 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력화시켜서 존재적인 열등감을 갖다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많은 저희 내담자들이 뽑는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1번, 너무너무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시는 나의 엄마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엄마가 야단을 치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야단을 맞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수능 만점을 갖다 받는 극히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존재적 열등감을 갖다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야단 맞고 계속 공부 못하는 사람과 비교당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8년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존재적 열등감을 갖다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때때로는 존재적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굉장히 예쁜 언니도
나에게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는 아닌데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데 항상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나의 형도 나에게 존재적 열등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형, 공부 잘하는 누나, 공부 잘하는 언니는 별로 열등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존재적 열등감과 아까 지향적 열등감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이거는 마치 댐에 있는 물과 그 물줄기에 있는 시냇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 존재적 열등감이 있게 되면은요, 댐에 물이 찰래야 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혹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혹은 엄청난 상처로 엄청난 실패로 나에 대한 존재적 열등감이 있게 되면은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지향적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댐에 물이 많고 가득 차 있더라도요, 갑자기 그 주위에 대도시가 생겨서 전부 다 물을 빨아가게 되면은 댐의 물은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투를 보다가 보면은요, 커다란 펀치 한 번에 KO가 되기도 하지만 잔잔한 주먹이 모여서 KO가 되기도 하듯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지향적 열등감을 지니다가 보면은 결국 댐의 물이 마르듯이 존재적 열등감에 우리는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자존감의 수위를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제가 도대체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맞나 하는 제 대답 1번은 뭔가 하면은요, 자존감의 수위를 올리는 방법은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면은 자존감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비참한 나의 삶에 맞는 자존감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잘난 사람 밑에서 굉장히 나는 못났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상대와 나의 지위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보다 굉장히 잘난 사람 밑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항상 상대적인 거지 자존감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수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결국은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능력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통장 잔고 혹은 그 능력이 나를 누군가 좋아해 주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 수위를 올리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적 하이에나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열등감이 심하다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결국 그 사람의 열등함을 갖다 계속 들추어내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부모님과 같이 지낸다 그러면요, 언제 너는 정신 차릴래? 언제 너는 직장을 잡을래? 언제 너는 착실히 살래? 언제 너는 생각을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심리적 하이에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몸매가 이게 뭐야? 살을 좀 빼봐. 근육을 좀 붙여봐. 왜 이거밖에 못해? 라면서 여러분을 갖다 비난하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심리적 하이에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갖다 비난하는 심리적 하이에나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멀리해야 되고, 멀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있는 시간을 현재 매일 60분을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58분으로 2분이라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보통 많은 내담자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랑 있을 수 없습니다. 멀리할 수 없다는 당신의 당위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망가뜨린다면 차라리 배우자와 침묵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게 보다 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존감을 유지하는, 또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요.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1대1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지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인기 있는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기 있는 아이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고 남들이 다 피하고 남들이 다 능력 없다고 하지만 그 친구가 항상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선배님 같은 분은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함으로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굉장히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